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남자와 처음 만난 건 제가 29살이던 해였어요. 한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성실해 보였고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여동생과 셋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에 쉽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와는 3년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저는 그가 곧 청혼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애매한 말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회사 정리되면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저는 그 말 하나에 3년을 묵묵히 기다렸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날 식장 입구에서 내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어요. 둘 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죠. 앞에 놓인 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청첩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는 그 사람, 그 남자가 맞나? 내 동생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못한 채 청첩장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나 그 사람 3년 동안 만났어. 엄마도 알았잖아. 그런데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애는 내 옆보다 너희 동생 옆에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였어.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나를 무너뜨린 그 사람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수백 번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 사랑, 내 가족, 내 엄마까지. 세 사람 모두에게서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동생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그 남자와 사귄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제 앞에서 그 사람 이야기하고 언니 몰래 소개팅했다며 웃던 그 모습까지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됐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청첩장에 적힌 예식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날짜는 한 달 뒤. 그리고 거기엔 신랑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분명 내 전 남자친구인데 신랑란에는 이수혁이 아니라 이민재라고 쓰여 있었죠. 그때 직감했어요. 뭔가 수상하다. 이 남자 진짜 이름도 숨기고 있는 거야? 저는 그날부터 이수혁, 아니 이민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녔다는 회사에 전화했지만 그런 이름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명함 속 회사는 이미 폐업 상태였고 SNS는 사진 몇 장만 남아있고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죠. 그가 내게 했던 말들 중 대부분이 거짓이었고 심지어 제 동생에게도 다른 이야기로 접근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게 된 순간 그 번호가 한 차례 개명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민재, 이수혁, 그리고 그 이전 이름까지.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사기꾼이 가족 안으로 파고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엄마도 모르는 척 가담한 거였고요. 복수의 계획이 그날부터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됐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숨통을 죄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동생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일이었죠. 평소에 잠금, 비밀번호를 자주 보았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엔 수없이 오고 간 그 남자와의 메시지가 있었고, 처음엔 단순한 연애 이야기 같았지만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수록 이해할 수 없는 대화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눈치채진 않았을까?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이미 다 말 맞춰놨어. 계획대로만 가자. 절대 들키지 말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저였고, 우리 엄마는 내 엄마였어요. 그리고 대화엔 한 가지 더 수상한 점이 있었죠.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사모님께 인사드렸어? 이번엔 사모님이 직접 장소 잡으신데,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문득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엄마가 수상한 남자와 통화하던 장면. 그땐 단순히 보험 상담이라며 얼버무렸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바로 이민재, 아니 수혁의 목소리였다는 걸. 지금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 남자는 단지 내 연인, 동생의 예비신랑이 아니라 엄마와도 과거에 뭔가 있었던 남자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셋이 짜고 움직일 리가 없죠.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체 이 집안은 뭐야? 내가 몰랐던 관계들이 또 뭐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뒤엎을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날 그 장소에서 모두를 무너뜨릴 거다. 그날 밤 저는 아는 법무사 친구에게 연락해 그 남자의 신분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며칠 뒤 도착한 서류엔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이민재, 이수혁. 그는 2번의 개명 이력이 있었고 심지어 과거 사기죄로 2번 복역한 전과자였어요. 수법은 늘 같았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는 사업가로 꾸며 여성에게 접근. 그 여성을 통해 지방까지 파고든 뒤 돈을 빌리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뒤 잠적. 그러다 다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지역, 새로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 제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실해졌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서류엔 그가 엄마 명의로 공동명의된 통장을 개설해 놓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백히 공모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게다가 통장 거래 내역엔 동생의 계좌로 수백만 원이 수시로 이동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동생, 그리고 내 엄마. 모두가 짜고 나 하나를 속인 거였어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이제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아니었죠. 저는 그들의 결혼식 날짜를 떠올리며 결심했어요. 그날 모든 걸 까발리고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경찰에 바로 신고해선 안 돼요. 그 남자는 그럴 경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법적 증거 외에 사회적 망신과 확실한 결정타가 필요했죠. 저는 그동안 그가 했던 사기 수법을 조사하고 그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재판 기록, SNS 댓글까지 온갖 정보를 수집한 끝에 결국 한 명의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인간 절 임신까지 시켜놓고 도망갔어요. 그 이름 저도 알아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혼식장 파멸의 무대가 될 거야.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결혼식 당일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그 예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손엔 얇은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이민재의 전과 기록, 개명 이력, 공동명의 통장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신랑은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고 있었죠. 옆엔 동생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는 또 그 옆에서 우리 사이좋은 두 딸 중 한 명은 시집 보냈다며 자랑하듯 웃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어가 하객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동생과 엄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랑, 아니, 사기꾼 이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이게 무슨 짓이야라고 외쳤죠. 내 이름은 이민재도 이수혁도 아니야. 넌 2번이나 사기로 감옥 갔다 온 놈이야. 그리고 이 결혼은 3번째 수법이지?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자 뒤에 있던 기자 2명이 앞으로 나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사기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와 프리랜서 기자에게 정보를 미리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준비한 최후의 영상이 예식장 대형 스크린에 재생됐죠. 영상 속에는 이민재가 과거 피해 여성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엄마와 통화하면서 계좌 이야기를 주고받는 녹음, 그리고 동생과 우리 언니는 멍청해서 몰라 라며 웃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폭발적인 고함과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신랑은 하객들에게 둘러싸였고 동생은 식장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앞을 막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는 멍한 얼굴로 제 앞에 섰죠. 너 어떻게 이런 걸...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짓,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여성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바로 예식장 앞에서 이민재는 체포됐습니다. 결혼식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뉴스에는 청첩장 돌리다, 체포된 신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고, 예식장 CCTV 영상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수천 개의 댓글과 조회수가 쏟아졌어요. 그 남자, 이민재는 바로 구속됐고, 조사 결과 저뿐만 아니라 총 5명의 여성에게 사기를 쳤던 전과자였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아이까지 있었고, 아이를 두고 도망친 적도 있었죠. 동생은 그날 이후 잠적했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학교와 회사에도 자퇴와 사직서를 내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그녀는 저에게 단 한 번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언니는 항상 다 가졌잖아. 나는 늘 내 그림자였어. 그 사람이 언니보다 날 더 원했을 때 놓치기 싫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죠. 나를 짓밟고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었던 동생의 욕망. 가장 잔인한 형태의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엄마는 뉴스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공모 여부를 조사받으며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동네에선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랑 남자친구 빼앗은 엄마라며 거기다 사기범 돈 세탁까지 도와줬대. 한때 존경받던 동네 반장, 교회 권사였던 엄마는 몇 주 만에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이었죠. 그 병원 침대 위에서 엄마는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넌 내 인생을 박살냈어.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박살냈죠.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박살나 있어야 했던 삶이었어요. 당신들은 날 가족이라 부르며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2번째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법이 아니라 사회적 파멸을 위한 무대였어요. 특히 엄마를 향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엄마를 향한 2번째 복수는 단순히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존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죠. 저는 엄마의 과거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줄곧 자식만 보고 살았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망보험 기록을 조회해 본 순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 수령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경숙, 엄마의 여동생, 즉 제 고모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고모가 보험금을 받았을까? 고모는 몇 해 전 급사했고 생전에 엄마와도 사이가 나쁘다고 들었는데 저는 가까스로 고모의 지인을 통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중 한 장엔 엄마, 고모, 그리고 이민재가 젊은 모습으로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옆엔 2009년 단양 MT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엄마의 과거 연인이었고 동시에 고모와도 관계가 있었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전체에 기생해온 괴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엄마가 그를 다시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 그는 왜 고모의 이름으로 된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걸까? 단서를 쫓아가며 저는 엄마와 고모 사이의 돈거래 기록을 입수했고, 놀랍게도 고모의 사망 보험금은 수억 원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엄마 명의의 한 빌딩 담보대출로 사라져 있었죠.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이민재를 통해 숨겨진 돈을 세탁했고 그 과정에서 고모의 죽음조차 수상하게 만들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모아 고모의 사망 당시 수사 담당 경찰에게 다시 제출했고 수사는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당신이 내 인생에서 뺏어간 것 이제 하나씩 되돌려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숨기던 과거도 세상에 다 알릴 거야.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깃든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복수는 절반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동생이었습니다. 지워졌던 번호였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언니, 나 좀 만나줘. 부탁이야. 이번엔 정말 다 말할게. 한때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었고 가장 깊이 칼을 꽂은 존재였기에 망설였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한강 근처의 벤치. 동생은 살이 빠져 있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가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 통장, 연락, 다 내가 한 거라고. 나 너무 무서워.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 그에게 하나 물었어요.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내가 그 남자랑 사귀고 있었다는 거. 동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처음엔 그냥 언니한테 이기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람, 우리 집안 전부를 가지고 놀았잖아.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눈빛은 후회가 아닌 두려움이었고 그 속엔 여전히 자기 연민만 가득했죠. 그때 저는 꺼내두지 않았던 녹음기를 탁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대화 녹음했어. 고마워. 이걸로 엄마를 엮는 건 식은 죽 먹기겠네. 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 서로 밀어내며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편안히 지켜볼게. 며칠 뒤 엄마는 체포됐습니다. 동생의 자백 녹취와 거래 내역, 고모 보험금 관련 증거가 합쳐지며 혐의 입증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이 모든 건 딸이 꾸민 일이다라며 동생을 고발했습니다. 그 말은 곧 자기 살기 위해 자식을 버리는 선택이었고 동생은 또다시 엄마를 증오하며
진술서를 수정했죠. 그들은 서로를 밟으며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때때로 내가 직접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엄마는 구속되었고 동생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는 서로를 범인으로 몰며 법정에서 싸웠고 재판부는 그렇게 가족의 파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무너뜨린 비극이라며 보도했고 인터넷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저를 불쌍하다고 응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허무했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그게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사람을 피하며 살았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이들이 나를 무너뜨렸던 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제 안에 분노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내가 바랐던 진짜 복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예전에 저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언니, 글 좀 써봐요. 그 사건 책으로 남겨야 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묻어버리면 결국 다시 누군가는 당하겠구나. 그리고 나처럼 미련하게 속고만 살겠지.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처음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나는 매일 밤 조금씩 내 과거를 마주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문장을 쓰다 말고 몇 번씩 화면을 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손끝에서 진실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피해자였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몇 달 후 출판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냈고 누군가는 자신도 비슷한 상처를 겪었다며 공감해줬죠. 그리고 어느 날 한 낯선 여성이 책에 적힌 메일 주소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의 폭력과 무시 속에서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저를 지키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비로소 복수가 끝났음을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나를 일으키는 일이기도 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생은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 인생은 이제 전과자라는 낙인 아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소나기 속에 흔들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예전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아. 내 삶은 내 손으로 지킬 거야.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야 하나요? 끝까지 무너뜨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